이게 그 주식시장도 한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죠. 또 뭐 코인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시장의 균열이 1년 동안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화두는 사실 주식도 주식이지만 우리 서민들한테도 굉장히 주요한 화두가 되고 특히 20대 30대 분들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분야가 이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이제 뭐 이제 지방서부터 이 하락세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수도권, 서울도 이제 이른바 굉장히 핵심 지역이라고 되는 데까지도 이제 호가가 좀 낮아진다 그래요. 강남 쪽도요. 네. 황국이 동생 집 있어요? 저 동생은 이제 집이 없고요. 이제 언제 살지 이제 오늘 또 잘 귀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빠지는 걸 즐기나? 그러니까 제가 즐길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일단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냥 얘기해요. 없으면 뭐 빠지는 건 좋지 뭐. 그래. 사실 근데 이제 1년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6~7%까지 간다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거기까지 간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또 앞으로 자산으로서 또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이게 2021년 말에 제가 직접 목도했잖아요. 제가 인터뷰도 부동산 조정 옵니다. 내년 집값 떨어집니다. 지금 100% 버블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 방송에도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예측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7월달에 썼거든요. 책을 7월달에 써야지 한 10월달에 나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미국에서 포캐스팅 할 때도 사실은 연구자의 주관이 되게 필요한데 제가 바라봤던 거는 이건 100%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였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엄청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 줄 몰랐어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반대로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폭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성이 있죠. 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하락폭하고 이제 하락과 정체의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이제 완전히 추세 전환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추세 전환은 사실 작년 4분기 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스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2016년부터 가격이 올랐다고 인지를 해요. 근데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2013년 1월이 최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약간 좀 추세 전환한 거냐 아니냐 생각하고 계시는데 추세 전환 자체는 작년 4분기 때 했어요. 그러니까 8년 반 정도 오르고 이제 4분기에 턴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약간 좀 다시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2010년 후반 때 우리나라가 그 상황이 괜찮았거든요. 부동산이요. 그때부터 2013년까지 쭉 떨어져요. 그렇죠. 강남도 한 20% 떨어져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2016년부터 19년까지 오르고 19년 후반 보시면은 그때 약간 움찔하면서 시장이 바뀌는 흐름이 약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책 때문에. 맞아요. 2020년, 2021년에 사실 우리가 예측 못한 거잖아요. 그 유동성. 코로나를 예측 못했고 유동성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측 못한 기간을 뺀다고 하면 과거 10년을 봤을 때 3년 하락, 3년 정체, 3년 상승이에요. 상승인데 좀 약간 좀 그런 패턴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에도 그런 얘기 속담이 있거든요. 격언이 있거든요. 마지막 불 것이 가장 뜨겁다고. 그게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2021년 이제 3분기까지요. 사실 4분기도 뜨겁긴 했습니다만 그 내부에서 본질적으로 지수 자체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강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야, 일시적이고 특별히 있잖아. 적어도 전국 단위에서 평균 가격이 빠질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야, 오르는 데는 계속 오른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또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한 채에 대한 수요, 또 중대형 너 잘 없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싶은 지역에 신규 공급 굉장히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만만한 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까 틀린 것 같아요. 틀려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요인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부동산이라는 공급 사이드가 있고 또 금융 사이드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공급 사이드보다는 금융 사이드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공급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커버하는 게 이 금리 사이드고요. 네. 예를 들어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고요. 본인들의 소득이 같이 간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는데 본인들의 소득이 덜 간다고 하면 사실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든 그렇죠. 거잖아요. 돈이 없네요. 네. 그럼 맨 처음에 박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담대가 7% 6% 누가 생각했어요. 네. 그죠? 그럼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들어갈 돈 없고 맨 처음에 낼 돈들이 앞으로 계속 쌓이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수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 강남 불패는 사실은 제일 가짜 뉴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중산층과 상류층이 어느 정도 사는 동네를 보면은 좀 그 단지 수가 많은 데가 그 잠실 그 엘리트거든요. 잠실 네. 엘스 리첸스 그렇죠. 프리즘 엘리트. 나오는데 네. 거기가 대략 15,000세대 돼요. 네. 그럼 거기서 33평형대의 가격만 딱 골라낸 다음에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꼭 꺾은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엘스 같은 데가 미리 꺾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네. 최고가가 33평형대입니다. 27억에 거래됐어요. 4분기 때. 네. 네. 지금 올 2분기 최저가가 21억 8천이에요. 30%가 빠졌네요. 아니 근데 우선은 그거는 네. 제가 지금 약간 좀 층수라든지 이런 통계를 거 다. 오도할 수 있으니까. 아, 네. 근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요. 네. 평균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가 25억 5천이고 네. 올해 2분기가 23억 5천에 한 2억 10% 받았어요. 빠졌네요. 그 평균이라는 게 어. 거래된 거 다 평균하면 그렇죠. 거래된 거 33평대를 거래된 거를 평균을 했을 때 25억 5천에서 23억 5천으로 거래 빠진 자체도 또 많이 줄었을 것 같고요. 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엄청나게 줄었어요. 사실은 서울시가 대략 한 분기당 2만 건씩 거래돼요. 근데 올 1분기에 3,400세대 정도 어우, 거래됐어요. 그럼 뭐 거의 10분의 1 토막 그렇죠. 가까이. 그리고 이게 이 수치가 죄송합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없는 상태예요. 수요가 없어서 매물이 소화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장이란 얘기죠. 그렇죠. 매물이 계속 쌓이는 거죠. 예. 그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잖아요. 작년 7월에 쓰신 책이 이제 이 책인데 네, 맞습니다. 여기 굉장히 쇼킹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나리오 1, 2, 3를 주셨는데 이자율이 1%까지 인상, 1.5%까지 인상, 2%까지 인상, 네. 이자율이 2%까지 인상이 되면은 가격이 한 17% 정도 빠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자율이 2%가 아니라 뭐 3%, 4%, 5%까지 저건 이자율은 기준금리 얘기하시는 기준금리. 거예요. 네, 기준금리죠. 예, 예. 네.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이제 2%대 이제 기준금리가 그렇죠,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렇다면 2%로 스톱할 가능성은 사실 지금 별로 없죠.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17%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근데 훨씬 더 빠질 텐데요. 네. 너무 패닉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패닉 안 되고요. 뭐 네. 5년 안에 뭐 50% 반값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LTV, DTI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선이 있어요. 방어선이 있는데 그거 풀어주면 좀 된다는 거죠. 어느 아니요, 정도. 아니요. 그게 있으니까 가격이 아주 급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처럼. 네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기서 모형은 사실 여러 가지 모형들이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방향성으로 쭉 간다고 보시면 안 돼요. 다른 좋은 뉴스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를 할 거예요. 네. 예. 그러나 17 이상은 빠질 수는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17% 이상.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아까 지금 잠실 엘스 특정 그 아파트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게 이제 서울의 중산층 혹은 그 조금 위에 어떤 그런 분들이 그렇죠. 보편적으로 사는 분들이니까 그게 평균 가격으로 해도 어쨌든 한 6개월 만에 한 10% 이상 빠진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17%라는 건 사실 호가 갭으로 따지면 그 불과 몇 주만 해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무서운 게 매도가 있고 매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매수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리다가 하면은 이게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예. 굉장히 조급해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네. 급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주식시장은 사실 이게 비드오파 스프레드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급매가 나오면 그걸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시켜주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집값 그 마지막 상승 그 2년 동안의 마지막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임대차 3법이다. 아니요. 그거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유동성이 제일 컸고요. 임대차 3법이 이제 트리거 역할은 했죠. 트리거 역할은 좀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뭐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전세를 못 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집주인인데 가격을 올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세가 오르고 이제 매매가를 같이 올린 거죠. 예. 예.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약간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바뀐 지가 사실은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정부의 미션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이게 그 정부의 미션이고 실패한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지금 집값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깡통 전세, 깡통 주택 이런 거 방지하고 오히려 너무 폭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막아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어 버렸죠.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네요. 근데 사실은 정책이 월스트 케이스를 해서 이제 대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깡통 정세는 그건 좀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지금 연끌해가지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날려버리면은 여태까지 모았던 본인들이 자본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는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도 정부에서 나왔던 것들이 좀 소득이 중위권 이하고 4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리파이낸스 해준다는 프로그램 나온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드뱅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논의가 지금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예. 어떤 형태로 돼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월스트 케이스에서 NPL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실자산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실자산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파이낸스를 했던 금융권들도 흔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에 리파이낸스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리파이낸스 하는 거는 명확하게 서민주택으로 해야지 그 고가주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뭐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약간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서민들 임대 아파트 물량을 공공에서 제공하는 시기 거의 끝났어요. 그럼 이제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좀 위치 같은 것들 좀 거대한 위치를 만들어서 약간 좀 공공이 좀 서포트를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물건을 담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임대 아파트. 예, 그러니까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위치해서 담고 근데 공공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서 뭐 전세나 임대료를 어느 정도 캡을 걸어 놓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가격이 폭락할 때도 이게 버퍼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금융적인 측면에서 어떤 고도화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예. 지금은 뭐 그런 거를 다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뭐 고도화가 아니라 그냥 집 사지 말라고 이렇게 금융과 실물 그 부동산을 이렇게 블로킹을 시켜놓은 상태로 오다가 이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금리 상승이라는.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어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근데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은 그 초유의 인플레이션 이게 미국 기준으로 40년 만에 처음 오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경험 못한 거예요. 저를 그렇죠. 포함해서 그죠? 네, 그렇죠. 제 태어나기 전 얘기죠, 그다음. 네. 그래, 나는 고등학생. 난 중학생.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실은 기존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미시적인 변동 그리고 재료 그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 보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왔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왔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되게 죄송합니다. 미국에 지금 종속적이에요. 그러니까 페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한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오면 기준금리 무조건 끝까지 올려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이 기준금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국고채 10년물하고 딱 연동이 되고요. 그렇죠. 미국 10년째 국고채는 모기지 시장에서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이자 이런 거 정확하게 매칭화돼요. 약간의 스프레드가 이제 같이 가요. 따라서 기준금리 올렸을 때 주택 시장 망가지는 거는 10년치 국고채 수익률 올라가고 동시에 이제 30년 만기 모기지 올라가는데 30년 만기 모기지 오늘 제가 구글에서 해보니까 6%. 전국 평균이 맞아요. 6% 비슷해. 5.8%이래요 지금. 근데 3, 4개월 전에 그게 3%대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었네요. 200 bps 노린 거여서 지금 미국이 난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못 사요 미국도 지금 네. 집을. 그러니까 예. 집 사면 이상한 거네 지금 현재. 지금 완전히 이상한 그죠? 거죠. 예, 그걸 미국은 보증금을- 평균 예. 레버리지가 한 90% 되나요? 한 80%? 그러니까 보통 80%죠. 그렇죠. 만약에 100만 불짜리 사면 20만 불 자기 그렇죠. 돈 넣고 80만 불 80만 모기지 불. 없고.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훨씬 높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그랬기 이자 때문에 부담이 미국에서 망가질 때 확 망가진 거였고 우리는 예. LTV가 그래도 뭐 50% 60%니까 버퍼가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요 책을 보면서 조금 헷갈렸던 게 사실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에 좋은 거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근데 금리는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두 개가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그럼 이제 어떤 팩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나요? 금리 팩터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오는 거는 되게 좋으신 건데 약간 좀 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부동산한테 무조건 좋아요. 네, 무조건 그렇죠. 부동산 네. 해지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여주는 것이 월세 상승이에요. 그렇죠. 네.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오면서 월세는 끝까지 올라가고 네.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익률을 바라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게 부동산은 분자는 월세, 1년치 월세고요. 분모는 가격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인플레이션 오면은 분자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에 왔을 때 정책 당국자에서 그냥 개입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끝까지 올려버려요. 네. 그다음에 10년치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이 투자 수익률하고 10년치 국고채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요. 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10년치 국고채 수익률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요. 리스크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리스크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럼 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투자 수익률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가 움직이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여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팩트는 분자에도 월세에 영향을 줍니다만은 이게 기준금리 10년치 국고채를 통해 가지고 분모를 다운시키는 게 되죠. 네. 지금은 이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저 월세도 오르기는 오르지만 그걸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그거를 이제 충족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한국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한국도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 그 지자체 단체장들도 의욕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전 정부에 비해서 중앙 정부의 입장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스탠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속통합, 신통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은 개별 단지들이 그런데 해당되는 개별 단지 이게 큰 재료니까 대세는 빠지지만 이런 재료를 가진 데들은 괜찮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또 잘 보여야 되는 게 네. 지금 이제 그 남산타운 아파트 이게 특정 단지.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우리도- 뭐 9시 뉴스도 아닌데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이제 중구에는 좋은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임대 세대가 있습니다만 대형 단지고. 남산 기슭에 쪽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형 예. 단지죠. 예. 여기도 보면은 지금 리모델링 이슈가 있거든요. 좋은 거잖아요. 재건축만큼 사실은요. 물론 자기 분담금 내긴 합니다만은 이 가격 빠진 게 또 상당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2021년 작년 4분기 때 15억 3천 하던 게 30평? 예, 33평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또 최고가는 2분기 때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평균가하고 최저가 보면 최저가가 11억짜리가 나오고 그랬어요. 네. 예, 그리고 평균 가격은 지금 뭐 13억 8천 같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덜 떨어졌지만은 그래 떨어지는 패턴은 같이 잡혀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재건축 단지가 완전히 안전한 그 투자처는 아니라고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떨어지면은 특정 동네만 살아남기는 힘들다 이런 거네요. 그럼요. 예. 예, 그럼요. 예. 특정 동네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여기 포스트 코로나 핫플레이스 top 5를 찍어주셨거든요. 여기 예. 성수동, 을지, 그 용산, 그러니까 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신분당선. 진행을 했었는데 7개월 전에 하셨죠, 그죠? 네. 예. 근데 저기는 이제 리테일 핫플레이스고요. 아. 네. 주거 단지는 아니에요. 예. 예. 상권화 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데 좀 떴더라고요. 상권. 사실은 약간 우습겠었는데 저기 중에 하나가 제가 찍은 데가 네. 효창공원하고 용산공원 사이거든요. 네. 거기가 삼각지예요. 네, 삼각지. 여기도 삼각지 관련된 아, 근데 열정도 그- 거리 말씀 오셨네.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셨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아, 그럼 넘어가셨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맞췄어요? 아니 효창공원부터 어디 사이라 그랬죠? 용산공원이요. 용산공원 사이. 예. 아, 예. 근데 거기는 제가 봐도 그때 말씀 듣고 제가 그 아. 동네에서 얼마 안 멀었거든요. 집이.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끔 그 아침에 해장국 먹으러도 가는 동네. 거기 해장국 유명한 데 있거든요. 아시죠 거기? 예, 알아요. 예. 그래서 가보면 김경민 교수님이 얘기한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 예. 원들은 뭘 하겠어요, 뭐 그림의 떡이지. 근데 사실 이쪽 얘기 좀만 더 하면은 저는 사실 상권이 더 재밌어서 이게 두 가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북촌이 이제 익선동이 확 뜨면서 삼청동이 약간 좀 죽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익선동이 지나치게 이 커머셜화되고 상업화되면서 약간 벌써? 예전에 맛을 잃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히려 삼청동이 예전의 맛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청와대 오픈을 하면서 거기서 물론 서천호도 많이 가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동쪽으로 삼청동 내려오는 게 굉장히 코지하고 딱 좋아요, 걷기가. 예, 그래서 지금 삼청동 상권의 부활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청와대가 공원화되면서 청와대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글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6호선 라인 계속 뜬 거라 했는데 저거 되면서 이제 이태원이 완전히 부활하고 있더라고요. 예. 성수 그쪽 마장 그쪽은 어때요? 괜찮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건 사실 내년 책에 쓸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그 증권업계 계시고 자산운용사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CBD 지역이 사실은 예전에는 한 광화문부터 해서 한 을지로 삼가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우건설 있고 CJ 있으면서 이게 2호선 을지로 라인을 따라서 오피스 지구 자체가 확장이 돼요. 을지로 쪽으로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왕십리 뉴타운하고 왕십리 나오고 그 밑에가 성수동이잖아요. 그렇죠. 성수동도 지금 북쪽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마장동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마장동도 합을 좀 되고 있고요. 사실은요. 이게 이렇게 붙으면서 같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을지로부터 성수까지가 아마 거대한 권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오피스 디스트릭트는 사실은 제조업처럼 어떤 선코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증권회사 같은 경우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육열이 있는 웰 퀄리파이드 그 월커스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중산층 타운의 존재거든요. 그럼 성수동부터 보면은 트리마제 그리고 갤러리아 폴에 지금 HDC 나오고 그리고 왕십리 주변에 대형 주상복합들 아파트 단지들 나오고 왕십리 뉴타운은 벌써 꽤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이 중산층 이상 계층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언젠가 붙는다고 봐요. 물론 그게 1, 2년 안에 붙는 게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럼 이 핫플레이스 5개에다가 한 삼청동 정도 추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어떤가요? 아니요, 이것도 내년 책에 나올 건데. 그렇죠. 스포일러네, 스포일러. 근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좀 1세대 상권의 부활 뭐 이런 게 좀 잡혀요. 오히려. 네, 1세대 상권.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로데오 다시 로데오 떴잖아요. 완전 다시 떴잖아요. 완전 다시 떴죠. 그렇죠? 로데오가 사실은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십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로데오가 완전 핫했거든요. 그런 걸 너무 그렇게 기정사실화하시는 건 전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요즘도 로데오 뭐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로데오가 사실은 95년인가 청담동 쪽에 고센이라는 카페 생기면서 완전히 그렇죠. 막았어요. 고센 타면서 청담동으로 다 갔어요. 95년부터 2021년까지 상권이 죽었던 거예요. 완전 죽었죠. 완전 그게 우리나라 최고 부자 동네 바로 앞에 있는 데가 그죠. 26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거의 재봉 그거 하고 그런 데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단추 달고 지하에. 지하예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쪽 도산공원 뒤쪽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로 굉장히 보기 힘든 거였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이제 다시 이제 복고 부활 이런 거네요.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1세대 상권들이. 저쪽은 어떻습니까? 을지로 힙지로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을지면옥이 드디어 지난달에 영업 종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국 이제 뭔가 새로운 뭐가 변화가 거죠. 있다는 거예요. 을지면옥 자체가 폐업을 했다는 거. 그렇죠. 이제 사실 거기 가보시면은 지금 벌써 힐스테이트 올라가고 있고요. 세운상가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1, 2인 가구용을 위한 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MZ 세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녁 때 나가서 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거기가 하플까지는 아니지만 뭐 리테일화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지금도 뭐 리트로 해가지고 사람도 엄청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예. 예전에 오비베어호프가 있었던 데도 만선호프. 그쪽도 많죠. 예. 제가 그 퀀트 투자자라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그거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서 그 미국에서 이제 예측 모형 같은 걸 하면은 네. 뭐 다양한 것들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사실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네. 일드.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주택 관련된 일드가 없어요. 그 월세 수익률을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것이 그러니까 월세 데이터가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네. 월세 데이터가 우리나라 이상하게 뭐 전세 환원율, 전세와 뭐 매매 환원율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거고요,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월세 대비 매매를 알려주는 그 수익률이 뭐 고가 주택, 뭐 중형 주택, 뭐 서민 주택별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뭐 채권이라든지 다른 그 상품과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교수님 하셔야죠. 제가 했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뭐 강남구에는 특정 아파트의 뭐 수익률을 하고 싶었는데 그 데이터는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계산했던 건 강남 3구하고 노도성 지역의 수익률 같은 건 계산을 좀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오셨을 때는 2022년, 23년에 금리가 오르니까 그 집 사지 말고 24년부터는 이제 공급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바꾸셨나요? 내용 아니면 또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크게 와서 재료비가 다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지금 지체되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예정만큼 스케줄대로 안 나온다고 하면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23년까지는 계속 좀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는 공급이 좀 없어가지고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2, 3년 후가 굉장히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요번 이제 하락기가 마무리된 국면에서 이제 오히려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 달려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제가 아까 뭐 3년 하락하고 3년 정체, 3, 4년 상승이 아니고 이 사이클 자체가 좀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그 재건축 쪽에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둔촌이잖아요, 둔촌. 둔촌 주공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재건축 그 추진위 조합이죠, 조합이 이제 100기를 들었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최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킨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은 그 안에 있지만 그래서 저런 사태를 보면서 야 이게 또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저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뭐 둔촌 주공만 그럴까? 그 연쇄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건축주와 그죠? 시공사와 이 관계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프렌들리한 관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기 저렇게 탁 촉발하니까 앞으로 공급이 더 줄 수도 있겠네, 진짜. 그렇죠. 공급이 줄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가격으로 전가시키거든요. 오르겠죠. 가격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되고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그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버퍼를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중에 가격이 전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도 이제 손을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공식화된 거죠. 뭐 정부에서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재건축을 시작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현재 아파트 가격은 또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래에 나왔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땡긴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현재화 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화 시키면 다 아시겠습니다. 거기서 뭐 디스카운트 레이시라든지 이걸 어떻게 보느냐부터 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적으나 나중에 이제 이게 미래 가격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근데 그 미래라는 게 한 2, 3년 후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008년 9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그때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원래는 다시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 때문에 그 상승장이 좀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번 정부 정책은 좀 어떤 식으로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정부 정책이 뭐 그렇게 크게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2009년하고 2010년 초중반까지 아파트가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을 회복했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한 20%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거는 국가가 그린벨트에다가 아파트를 지면서 그 민간 시장에서 제공되는 아파트보다 무려 30%가 싼 가격의 아파트를 제공을 그렇죠. 해버렸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입지 더 좋았죠. 그렇죠. 입지도 나쁘진 않았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에서 거래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럼 무조건 새로 사는 거죠. 네, 그렇죠. 무조건 신축 앞에서 로또를 기다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런 전략을 취한다는 뉴스는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걸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는 수단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그 스케줄상의 그 공급 부족 현상은 명확하다. 그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런 여파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집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 뭐 서울 시내나만 해도 재건축 말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째 그러고 있는 데들이 좀 허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만간 뭐 이렇게 막 들어서고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 핵심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는 제 얘기 들어보면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이제 저는 여전히 지금은 공급 이슈보다는 금리 이슈가 더 금융 이슈가 더 크고요. 요게 요 사이클이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마무리됐을 때는 그 가능성은 있죠. 최소한 인플레이션의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고급 주택가들은 오르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전략들을 보면은 과거와 같이 대규모로 철거를 하진 않지만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이제 약간 작은 블락 단위의 개발 같은 것들을 지금 유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아주 상류층 시장은 아니지만은 중산층 언저리의 그 주택들이 괜찮은 주택들이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이제 진짜 핵심이라고 할 만한 그 큰 단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라든지 그죠? 또 뭐 잠실 5단지인가요? 뭐 그런 데들은 근데 이제 워낙 덩어리들이 크니까 저게 지금 재개발을 재건축하기도 좀 어렵지만 만약에 시동이 걸려가지고 뭔가 사업 인가가 나고 막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컴플렉스가 주는 그 뭐라고 하죠? 편의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사실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땐 반포자이 같아요. 반포자이 같고 그리고 약간 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완전히 초고가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계속 오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남 더힐 같은 경우에 올해도 뉴스 나왔더라고요. 200 몇십 제곱미터가 가격이 떨어져서 85억 언저리에 팔렸다고요? 떨어져서 85억이요? 네. 근데 260제곱이면 70평이 넘는 거죠. 80평? 네네. 그 평형대의 가격이 2011년, 12년, 13년 보면 그때도 60억, 70억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최고가 주택인 한남 더힐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가요? 그때도 그렇게 비쌌어요? 그렇죠. 그때도 5, 60억 했었는데 지금 80억 하면은 그건 투자 수익 관점에서 꽝인 거죠,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커버 못했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에서도 나타나요. 뭐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아니면 반포자이에서 대면 평수 같은 경우도 과거 한남 더힐보다는 쌌습니다만은 5,
오르긴 오르는데 그 캡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트로피 단지들, 예를 들어 트로피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거. 네. 트로피 하우스들은 미국에서 막 올라가요. 그건 네. 맞아요. 네. 우리가 같이 미국처럼 막 올라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남더일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트로피 단지들에서도 사실 위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트로피 단지에서 5, 60, 70평형 위너가 아니에요.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그건 네이버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30평대가 제일 위너예요. 30평대는 수익률로 수익률로 봤을 때는요. 예,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뭐 5, 60, 70평대가 이렇게 오르는데 30평대가 아무리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의 갭이 줄어든다면은 이 가격이 이거를 살려는 사람들이 그 위에를 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가격이 다른 데보다도 너무 근접했기 때문에 아예 싸게 아예 안 살려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로피 하우스나 아니면은 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건 저는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서울 지역의 아파트의 층수 제한 같은 거 이제 많이 푼다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35층으로 제한돼 있던 걸 뭐 50층, 60층 이렇게 지금 사업 예.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그렇게 됐을 때 그 고층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그 아파트들의 희소성 그것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그럴 실제로 수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있겠죠. 지금 현재도. 예, 지금 약간 비싸죠. 비싼데 근데 그게 뭐 앞으로도 계속 두세 배가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한남더일의 그 케이스가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 예, 그건 저는 약간 좀 희미하게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강남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한 반년 기다렸다가 성남이 오른다. 그래서 강남이 오를 때 기다렸다가 재빨리 성남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성남에는 판교 분당. 예, 맞습니다. 그 전략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어떤가요? 봐야죠. 이제 하락장이 시작. 그러니까 이게 그 상승 시점은 강남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한 뭐 6개월에서 한 1년 있다가 분당이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상승 시점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하락 시점은 동일해요. 네. 작년 4분기를 통해서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은요. 근데 물론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동남권, 뭐 동서권에서도 뭐 양천구랑 뭐 김포시 같은 걸 찾아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지금 하락 시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어디를 어떻게 투자라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하락장이 끝날 테니까 이제 강남이 이제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빨리 성남으로 달려가면은 되는 거 그거는 아닙니까? 가능하죠. 야, 우리 저 황국이 동생의 관심은 항상 그런 데 있구나. 지금 집이 없고 돈은 있고. 어? 뭐 언젠가 벌어야죠, 그걸로. 근데 사실 그거는 2000년대 초반에도 노무현 정권 때 가격 막 올라갔었잖아요. 네. 분당이 늦게 올라갔어요. 강남보다 그때도. 예. 그렇군요. 예. 네. 좀 더 기다려야겠군요. 네. 아니, 지금은 뭐 사는 거 관심 두지 말라는 게 다 앞으로 1, 2년 동안은. 그렇죠. 예, 내년까지는 관심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고민이네. 그 만약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근데 이제 또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다주택자 종부세 또 인하 얘기가 나와서요. 네. 예.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본인들이 그 판단을 하겠죠. 예, 자기들이 뭐 미래의 상승분하고요. 지금 받는 그 월세나 전세의 그 이익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부담인 뭐 이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제의 합하고 비교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미래의 상승분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은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종부세를 낮춰둔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이게 종부세가 꽤 세게 1%가 넘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이자 같은 거 비율 붙고 그럼 2%라고 했을 때 이만큼 수익률이 나오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한국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한 1, 2%밖에 안 되죠, 그죠?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예. 굉장히 낮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벌 수 있는 게 1, 2%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완전히 잘못된 투자죠. 그렇죠. 네. 지금 이건 이제 그냥 가정을 하고 이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수님은 이제 부동산 쪽을 이제 쭉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 모든 자산이 다 빠진 거예요. 사실 네. 주식도 빠지고 채권은 훨씬 더 많이
채권 가격 폭락한 거죠 사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이 캐리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지만 사실 채권의 특징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가장 그다음에 뭐 코인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이제 약간 늦게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교수님이 일정한 돈으로 자산을 이렇게 배분한다. 그럼 올 캐시를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안 해서 평생 한 번도? 하긴 했었어요. 이쪽으로 좀 넘어오시죠.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제가 사실은 주식 얘기 좀 하면은 제가 97년 초부터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병양 특례로. IMF네요. IMF 때. 근데 그때 막 여름에 보면은 막 버스 타고 가는데 오늘도 몇 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 회사 다니다가 2097년 12월에 IMF 맞았죠. 네. 근데 제가 사실 병역 특례여서 사람들이 저를 못 잘라요. 군인이니까 회사에서. 할 수가 없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렸겠네요 그때. 그때 사실 뭐 옆 팀들 좀 자르고 했는데 좀 안 좋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98년 여름에 이제 군대 훈련 1개월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그때 기억하시면 아시겠습니다. 98년 초에 이자율이 30%였어요. 네. 금리가. 그때 샀죠 제가. 그러셨어요? 예. 삼성정관. 그래서 제가 군대 훈련 갔다 온 다음에 딱 보니까 금리가 15% 떨어진 거예요. 시티은행 금리가 30%하던 게. 네. 그럼 이제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해가 주식을 들어갔어요 그때. 그때 여름에 280%까지 떨어졌잖아요 코스피가. 그래요? 그거 기억 못해요. 혹시 그때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그때 들어간 거예요. 98년 여름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는 뭐 완전 초짜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어가지고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나중에 또 사람 다 주식으로 돈을 잃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경험이 이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다. 이거는 못하겠다. 그렇게 좋은 시점에 샀는데도 그렇게 빨리 포기를 하신다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년 동안에 4배 올랐잖아요. 3,300에 사고도 지금 포기를 안 하는데 우리는. 대단하십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하면 사실 제가 그거 말고 주식은 망한 것들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제가 버클리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석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2000년에 갔다가 2000년 후반에 이제 닷컴 버블 터지면서 샌프란시스코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2001년에 제가 97년, 98년 한국을 경험을 했으니까요. 미국이 이게 더 훨씬 좋은 나라인데 이거는 금방 극복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제가 원래 IT 쪽에 있어가지고 회사 주식을 하나 딱 사가지고 2개월 후에 30% 먹고 팔았어요. 네.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그 후에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거 존버를 해야죠 아마존을. 100배. 유학하면서 쓸 돈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해야 돼서. 몇 년도에 파셨다고요? 저는 2001년 1월달에 사서 2001년 3월인가 4월에 팔았어요. 그럼 몇 불 안 나올 텐데. 그렇죠. 몇 불 안 했죠. 그때 또 보유하셨을 때 2003년까지 한 80% 빠졌을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도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대박이다. 그 다음부터는 주식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크니까 저는 저 완전 리스크 회피형 인간이어서 부동산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이거는 언더라인 어셋이 있으니까 제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이건 존버를 하면 되는 거고 오를 때는 업사이드가 워낙에 크니까 레버리지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좀 봐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제 주식 시장은 20년 전에 은퇴를 하셨고, 이제 지금 당장은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취향의 인간들이라고 주식 조금 해보지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중에 약간 관심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언더라인 어셋으로 본사 딱 갖고 있는데 뭐라 그러죠? 그 북밸류 했을 때 굉장히 낮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주식도 가격도 형편없더라고요. 그런 주식도 안 올라요. 또 안 오르더라고요. PBR 0.2, 0.3 그런 거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사고 싶은데 또 주식 시장이 또 이게 부동산을 완전히 달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제 능력으로는.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학자를 모셔놓고 주식을 꼬시고 있는 이 영업을 해야죠 이렇게. 네. 혹시 그거 말고 또 저희 집값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뭐 변수 이런 게 혹시 좀 있나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작년은 저는 그냥 기준금리라고 봤고요. 지금 금리하고요. 금리하고 연관된 이제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의 추이 그리고 월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10년치 국고채 추이가 빠지면 그 부동산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빠지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걸 좀 봤는데요. 네. 이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그걸 기대해 가지고 올랐다가 조금 떨어진 건데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오르면 그만큼 같은 스프레드만큼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작아지겠지만은 상승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0년 국고채가 사실 기준금리보다는 거의 무조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오늘이 3.4% 뭐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10년? 10년이요? 10년 3%안 되지. 지금 안 될 2.9. 아니 그건 미국이고요. 한국은 3.4 정도 예, 되거든요. 미국 예. 얘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미국 얘기. 어차피 근데 사실 비슷하게 할 거죠. 우리도 네. 보면은 네. 금리 올릴 줄 아니까 확 올라갔다가 이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올리고 한다면 이게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채권이잖아요. 예. 채권의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지금요? 이 글로벌 자금 배분상 가격대가 없어서 그런 왜냐하면 연기금, 보험 이런 거는 채권금리 오르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금리 올랐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이런 연기금성 자금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런 자금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채권은 트레이딩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사서 쟁기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물론 이제 뭐 이 어떻게 보면 공급도 늘겠죠. 왜냐하면 복지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적자 국채 같은 거 발행 많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이 채권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있어서 그렇게 많이 오를까 채권 금리가.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8-9% 가는데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8-9%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3-4%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몇 달 동안 3% 혹은 그 언더의 거래가 되냐 이거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언제가 다시 밑으로 수그러지겠다 이거 기대가 큰 거네요, 그죠? 근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8%였다가 지난달 9%를 또 찍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미국에서 빅스텝이나 뭐 자이언트까지는 안 가서 빅스텝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럼 또 채권 10년치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갖는 개념은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개연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저항에 부딪혀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지만 성장을 반영하잖아요. 장기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장에 대한 전망이 전 세계가 갑자기 뭐 엄청 성장할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제가 제롬 파월이 얘기한 일시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건 아닌데 구조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건 아니죠. 트렌드 그래서 그거는 한 미드텀 정도 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채권을 좀 샀어요. 최근에. 사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짧은 거 샀으니까. 짧은 거요. 1년 반짜리 이런 거. 그렇죠. 그럼 뭐 어차피 가격 변동이 1년 없겠네요. 반짜리면 1년 반짜리 한 4.5%. 괜찮죠. 4.5 나오네. 네. 소개해 줘.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좋은 것 같아요. 신한카드. 신한카드. 만기 뭐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 내년 책은 저희랑 같이 하시죠. 벌써 계약을 해서. 벌써 맨날 늦어 우리는. 자, 내후년 책을 기약하면서 서울대 한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